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코스피 5천 단기간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그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해서 증시 대기 자금이 있는데요. 90조 원을 훌쩍 웃도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서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가 12거래 연속 상승 추세를 놓치지 않고 가고 있고, 물론 반도체 관세 이슈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유에 따른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들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매수 심리가 개인 쪽에서 붙고 있는 양상, 게다가 현대차 그 덩치 큰 종목이 오늘 장중에 또 한 번 8% 이상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그러면서 여타 현대차 그룹주의 온기를, 그리고 로봇 관련주의 온기를 주다 보니까 시장이 상대적으로 힘이 꽤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브리핑 바로 시작하면서 시장의 희비를 엇갈리는 요소들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이제 우리가 신경 써질 만한 그런 이슈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 수입이 됐다가 또 다른 나라에 재수출이 되는 그 AI 칩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죠, 25%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포고령, 이런 이슈가 있었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K 메모리 기업의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 있는 이슈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상무장관이 만약에 메모리 기업들 메모리를 잘 만들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와서 현지 생산하라, 아니면 100% 관세를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역시 그렇구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런 부분을 주문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 반도체 공급망을 새로 짜는 그 현 사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HBM 등 메모리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은 파운드리 팹 관련해서 파운드리 공장에 한해서였는데 점차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쪽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위기, 이런 부분을 좀 긴장감, 이런 부분을 느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는 신경이 쓰일 만한 요소이고요. 미국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 더 압박,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게, 만에 하나 100% 정말 관세를 따르게 된다면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과 경쟁 자체가 사실상 힘들어지는 우리만의 그 기업만의 그 고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현실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기사에서 보면은 삼성과 SK그룹 같은 경우에 추가 투자를 고민 중이다,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에서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그런 부지에 일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메모리 반도체의 공장을 건설해라라고 미국이 강하게 압박, 쪼여올 경우에는 그 부지를 좀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지금 근데 K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국내에 집중해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 있고, 해외에 있는 거는 뭐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안에 낸드 메모리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디램 공장이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국내에 집중적으로 그 메모리를 제작하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걸 미국에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자체 고민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만, 그리고 미국, 싱가포르, 일본에 공장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들, 이런 부분을 좀 달리해야 되나라고,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포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측에서는 당연히 불리하지 않게 이거 협상하겠다라는 의지를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 쪽에서 무역 협상의 팩트 시트, 이런 부분에 우리는 최혜구 대우를 보장하겠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라도 잘 풀릴 수 있을지 굉장히 관건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메모리의 갑이기 때문에 관세 따위야 이러면서 우리의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 협상의 타결을 좀 볼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크게는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 이슈 주목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00만 원으로 JP모건마저 올렸는데 이제는 왜 온라인에서 보니까 100만 원 나와도 크게 흥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쨌든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EPS 올해와 그리고 내년까지 이거를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20% 그리고 25%씩 상향 조정했는데 이유는 서버 쪽 수요가 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용 메모리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인즉슨 실적에 대한 추정치의 상단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볼 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29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경영진들이 어떤 멘트를 내놓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적어놨는데 HBM4 같은 경우에도 인증 그런 과정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논의가 또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 ADR 상장 이슈에 대해서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게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의 매출단에서의 변화도 궁금하실 텐데 일단 JP모건에서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내년부터는 HBM의 매출 비중이 다시금 높아질 거라고 봤습니다. 39% 이상 이 얘기하는 즉슨 작년 같은 경우에 HBM 매출 비중은 좀 떨어졌거든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범용 메모리 쪽에 가파르게 그 가격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익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떨어뜨렸지만 다시 한번 이게 내년부터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범용 메모리 이익 기여도가 높아졌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차세대 모델 HBM4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SK하이닉스가 그 시장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마진 제품으로서 수익성도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48조 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목표 주가 상향 소식 JP모건의 분석 리포트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장중에 8%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외국계 증권사 HSBC에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81%나 올려잡았습니다. 기존에는 32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58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밸류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CS2026에서 확실히 기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변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나 엔비디아와 왜 파트너십 체결 그런 이슈가 또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상용화를 앞당길 것이다, 빠르게 할 것이다, 가속화에 대한 이런 의지, 이런 부분까지 플러스 점수를 줬습니다. 로보틱스 AI 가시적인 성과, 이런 부분을 앞으로 눈여겨보게 될 텐데 그럼 당연히 주가 측면에서도 밸류에이션 업사이드에 대한 기능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도 뭐 불을 뿜고 올라가는 상황,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 그런 부분도 함께 엮여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HSBC에서 LS 일렉트릭 역시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렸습니다. 기존 41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유는 올해 성장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지금 세계 최대 클라우드 그리고 AI 합작사 이런 부분을 신규 확보하면서 미국 쪽 고객사들 탄탄한 신뢰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알려드렸다시피 뭐 5년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K, 우리 기업들의 갑 중에 갑 이런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력, 기기 이런 단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진출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 확대 이슈도 있고요. 또 하나 ESS 성장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기업 평가에 좀 열을 올리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할 것은 신규 LNG선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올해 전 세계 발주 115척 전망한다라는 이슈 이런 부분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중공업 상상인증권에서 85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HD 현대 미포 합병을 고려해서 앞으로 미국 함정 사업 자신감 이런 부분도 함께 가져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렸습니다. 게다가 목표 주가도 올렸는데 3만 5천 원으로 올렸고 올해 실적 성장이 본격화된다라는 가능성 올렸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도 괜찮더라고요. 다올 투자증권에서 13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역시 올해 가파르게 실적 성장이 예고가 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뜨거운 탱커 시황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주 가능하다고 하고 이미 하나는 나왔습니다. 올해 연초, 중국 두 건의 탱커 수주 이슈 있어서 앞으로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실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됐습니다. 다만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유한타증권이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27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엔진 부분의 외형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를 소폭 조정했다라는 게 이슈니까 이 부분까지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선주 잘 가는 것도 잘 가서요. 이런 흐름들도 앞서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한 10시 11분 지나고 있거든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11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853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장중 최고치 부근을 또다시 써냈습니다. 1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일단 오늘 지수 자체적으로 그렇다 할 큰 상승폭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함께 움직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장중에 시가총액 3위 자리로 올라서면서 피지컬 AI 기대감이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를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보다 현대차 그룹주의 상승이 정말 눈에 띕니다. 지금 현대차가 7% 넘게 오르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새로이 써내고 있고요. 외신에서 CES 2016에서 공개한 아틀라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도 높여자는 움직임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7% 넘게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도 일제히 올라주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도 3.13%가량 함께 움직여주고 있고요. 현대위아도 2%가량 상승세, HL만도까지 전반적으로 로봇주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조금 쉬어갑니다. 삼성전자 0.87%가량 약세,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메모리 관련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하워드 러트릭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이 오늘 반도체 투톱의 약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반도체 소부장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4%가량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서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칸씩 뒤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투심이 조금 악화됐는데 LG 에너지솔루션도 1%가량 밀리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3사는 일제히 계속해서 상승세를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장에 오늘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2.74%가량 오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지금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 붙으면서 LG전자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전자 5.49%가량 오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16%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로봇 관련된 이 모멘텀이 붙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폭이 가장 크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이외에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8%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목들로 지금 매수세가 함께 번지지는 못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주들은 3%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업종도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제약업종도 오늘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동반 약세 흐름을 가져갑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도 있는데요. 하이브가 5%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BTS가 3월 20일에 아리랑을 들고
아리랑의 앨범 제목인데요. 컴백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콘서트 매출로만 1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는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또 올려잡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43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하이브 5%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와 비슷하게 코스닥 안에서도 로봇주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3%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6%가량 상승, 클로봇은 무려 13%가량 급등 중입니다. SPG, 하이젠, RNM까지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전장에어 유진 로봇은 오늘도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요. 정부가 이제 원전에 대한 건설이 꼭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정부 정책 철회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오늘 우리 기술이 17%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 대우건설 같은 코스피 안에서의 원전주들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안에서 원전 기자재단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알테오젠이 전장에 이번 주 내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태원 부사장의 발언과 함께 급등했는데 약 10%가량 급등 마감을 했었죠. 다만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3.5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 안에서 펩트론과 올릭스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오름폭을 조금씩 키우면서 펩트론 5.79%가량 상승, 올릭스는 3%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이 로봇 그리고 원전 그리고 이 엔터주들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좀 지수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은 어떤지 지수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850포인트까지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줬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4,84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7%가량 상승 960선 재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포함으로 출발했는데 9시 5분을 기점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줬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오름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상승 탄력이 붙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매매 동향을 통해서 자세한 흐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의 순매수가 코스피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어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폭을 점차 키우고 있습니다. 개인 2,800억가량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약 3,000억 넘게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장중 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 950억가량 매수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시간 3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300억가량 시장을 팔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이번 주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서요. 세계 경제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일부터 오늘이죠. 23일 스위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중요한 연사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것을 넘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다보스 포럼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군데군데 포섭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다보스 포럼 한눈에 정리를 쭉 해드릴 텐데 다보스 포럼에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올해 경제가 정치나 외교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다보스 포럼에서 좀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예측. 이게 중요한 시나리오의 첫 번째이다라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오고 중국의 부총리 오고요. 프랑스의 대통령도 발언을 하는 그러니까 굵직한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지금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그런 변수들이 굉장한데 이런 부분으로 언급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는 그린란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유럽 8개 국가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내가 그린란드를 확보, 매입 혹은 군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작전을 짤 때 그거에 반하는 유럽의 8국가에 대해서 2월까지 10%의 관세,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했고 유럽 연합 쪽은 우리는 그러면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서 지수 선물이 떨어지고 나스닥이 1%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바 그린란드의 이슈는 다시 한번 떠오르는 지금 큰 쟁점이 됐고요. 이 외에도 베네수엘라, 팔레스타인 이슈 이런 부분이 이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됩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대표단이 파견이 될 거라고 하고요. 이런 이슈들 사이에서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들, 각 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담보한 그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중요한 첫 번째 축은 정치, 외교, 특히 그린란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정적 리스크의 부분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는 하나가 아니라 각각 다 찢어져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고 무역 분쟁에 대한 갈등은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나라도 어떤 부분에서 잘 줄을 타야 되는지 중요한 그런 기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AI입니다. 논의에 대한 무게중심 추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를 접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아질 건지 그런 가능성, 기대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실적, 그리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생산성,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얼만큼 기여할 건지 이런 부분은 눈여겨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아마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AI, 클라우드, 양자, 우주, 항공 비롯해서 보안까지 다방면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서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축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자산 평가가 K자형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시장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게 여기에 이제 골자고요. 앞으로 AI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어느 기업이 실적으로 보답할 건지 어느 기업이 자산 가격 상승을 시켜줄 그런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옥석가리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큰 장이 되지 않을까. 세계경제 포럼의 전 세계 이목이 또 집중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사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앞서서 첫 번째 정치 외교가 올해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파랑색으로 좀 색깔을 칠해놨고요. 두 번째는 AI 관련해서 혁신 성장에 대한 트렌드에 따라 어떤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는 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9일부터 23일까지 펼쳐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누구랑 대담을 하는지 어떤 이가 어떤 특별 연설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벌써 21일에는 젠스낙 나오고요.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대담도 있고요. 그리고 20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부총리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블랙록의 CEO들이 다 나와서 대담을 하니까 이런 부분 잘 보시고요. 21일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캡처해 두시고 사진 찍어 두시고 그 연설에 대한 그런 일정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계경제 포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것도 이미 예고된 바 있어서 얼마나 또 막대한 이익을 챙길지 또 가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메모리 반도체에 베팅하세요라고 얘기했고 저 사진 속 인물은 디브야 마투르라고 해서 신흥국 투자에 굉장히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흥시장 전문 투자자로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크게 투자한 그런 인물이고요. 작년 동종 펀드 대비 수익률이 97%를 상회한 그런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불을 뿜듯 또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건 추가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리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I 열풍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메모리 시장은 향후 10년간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은 2년 차이다. 2년 차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년 차에 진입하는. 그러면서 AI는 메모리 산업 부분에서 집약 산업이라서
갈수록 메모리가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지금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후 더 큰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적으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제시했는데요. 한국과 아시아의 AI 기업이 미국 대비해서 싸다.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PER 9.3, SK하이닉스 7배,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평균은 거의 26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격차에 따라서 아직도 저렴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K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시한 그런 메모리 기업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베팅했다고 하니까 마츠루 신흥 전문 투자자, 신흥시장 전문 투자자의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끝나면 기업들은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에서 수익률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이었고요.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분석해놨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하단이 막혔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금통위도 저희가 발빠르게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의 기준금리 2.5%로 동결했는데 워낙 환율이 높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1,470원대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뭐 재무장관이 강력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환율은 상단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높은 환율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동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원래 연준 의사의 핵심적인으로 이제 임명될 거라고 했던 1위에 대한 후보자가 케빈 해시시였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밀리고 이름은 좀 비슷하죠. 케빈 워시. 그러니까 해시시 아니라 워시가 다시 부각됐거든요. 임명 확률이 60%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시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케빈 워시에 대한 임명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10년물 금리가 4.2%를 상회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해시보다는 워시가 매파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올랐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과 그리고 국내를 봤을 때 지금 국내는 어쨌든 높은 환율이 신경 쓰이는 와중에서도 국내 수출 경기가 견조한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GDP 나오가 5.3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2015년 이후에 코로나19 그때를 제외하고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신용 위험도 낮은 수준이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어쨌든 그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출 경기도 양호하고 미국 경기가 견조한 이런 흐름들이 있을 때 전반적으로 과거 공식으로 보면 기업 투자가 확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결론으로 기업을 말씀드리면 국내와 그리고 해외를 나눠놨거든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그리고 HL만도, 현대로템, 현대글로비스까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마이크론, 램리서치, 뉴몬트 이런 종목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재고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고가 점차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금이 두둑합니다. 두둑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서 매출이 늘 가능성이 있고 네 번째는 투자 수익성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걸 종합해봤을 때 재고가 줄어들면서 현금은 많으니까 투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매출과 이익단에서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갔을 때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기물이 올라갔을 때 이런 흐름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돈을 잘 투자해서 벌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IBK 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 7만 3천 원으로 올렸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반영했다라는 게 주 의견이었고요. 세 가지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구동 모터에 투자하는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사가 완전 민감하게 생각하는 제대로 납기해주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현지에서 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맞춤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폴란드 공장 연 120만 대로 유럽 거점이 생긴 거고 아시아, 북미, 유럽 3대 거점 벨트를 기반으로 해서 2030년 연 750만 대 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공급망 프리미어에 대한 모멘텀 첫 번째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거래, 고객사가 원하는 것 이런 부분을 잘 맞춰주면서 그런 부분으로 고차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아닌 곳에서 영구 자석에 대한 공급 계약으로 잠궜다 고객사들을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미 완성차를 대상으로 해서 영구 자석 9천억 공급 계약 이 소식이 있었고 유럽 프리미엄 대상으로 해서 영구 자석도 장기 계약 체결 이슈 있었고요. 미국과 호주, 베트남 이런 부분에서 희토류 조달에 있어서 국내 생산 영구 자석에 관해서 생산을 구축하는 구조이다. 이런 부분도 두 번째로 중국이 아니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희토류 밸류체인 강화에 대한 모멘텀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잘 할 수 있을지 봐셔야 되는데 이게 원스톱이라고 해서 희토류에 대한 원료를 확보하고 이것을 잘 정제하고 영구 자석을 제조하고 그러면서 또 여기에 따른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통합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료 영구 자석 사업을 하고 그리고 리 엘리먼트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협력을 했거든요. 이쪽 기업은 정제하고 재활용하면서 생산, 공급만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라고 하면서 IBK 투자증권에서는 세 가지 모멘텀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알렸습니다. 미국 희토류 밸류체인 통합에 따른 모멘텀 이런 부분을 잘 받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피는 12거래 연속 지치지 않고 가고 있고요. 코스피 5천 길목에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둬야 될지 궁금한 상황인데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이 시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홍나희 여사가 삼성전자 1,500만 주 약 2조 원대 매도 소식을 알리면서 시장 내에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 현지 투자 압력이 관세와 연계해서 강화되고 있어가지고 반도체 주 전반적으로는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대거 로봇주와 자동차 쪽에 몰려가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주 전반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수도 지금 보시게 되면 4,850을 넘기면서 곧바로 이번 달 안에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냥 5,000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봇주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와 연계돼서 로봇 부품주들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5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로봇주도 5만 원 이상 되는 종목들, 그 종목들은 나름대로 이 관련된 즉 이 보스턴 IPO,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부품을 납품한다든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나름대로 그 이후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끌어올렸지만 그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봇주 랠리가 펼칠 때 따라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에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조선주에서 미 해군의 MRO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나름대로 삼성중공업 미국 현지의 조선사들과 그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미 해군 MRO 시장에 진출한다는 게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선 위주의 시장에서 이제 진입장벽이 있는 그 큰 시장인 미 해군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평가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방산주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탐욕이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을 가져오고 있고, 이는 곧 K방산의 고객층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도 가고 있고 중소형주도 방사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가 수출로 시장 영역을 넓히면서 이 방산주 중에 중소형주들이 또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방원 이 세 개 섹터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대형주가 가고 그 다음에 대형주가 쉴 때 이 중소형주들이 따라가는, 즉 주가 키높이를 맞추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방산주 중에 휴니드나 빅텍, 퍼스텍, 포메탈, 한일단조, 스페코 같은 경우는 저가주 중에 특히 우리나라 방사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인데 내수 위주에서 이제 수출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적은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원전주에서도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내지만 저가주들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고가주들이 많이 쉴 때 이 저가주들이 순환매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기술이나 보성파워텍, 오르비텍, 서전기전, 한신기계 등 이런 저가주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들어오고 있고, 특히 지금 시장은 개인들이 주도한다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뛰어든다고 알려지면서 제강주들이 조용히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당장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 제강주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강, 즉 자신들이 만든 제품들을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미국이 수입 쿼터를 철폐하면서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KBI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대형 강관을 개발하기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자동차주들도 관세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이제 실적 호전에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을 잘 보셔야 되고, 현대차와 기아가 가면 자동차 부품주는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는 이제 겨우 발목에서 무릎 정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충분히 산투까지 먹을 수 있는 큰 수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자동차주들이 가게 되면 이 자동차 관련된 또 보안도 같이 가시죠. 자동차들이 전정화되면서 보안주들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암호 보안이 먼저 가면서 일반 보안주들은 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양자 암호 보안주와 일반 보안주들이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자 암호 보안이 먼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일반 보안주겠죠. 이들도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3월 정기총을 앞두고 호재성 재료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쪽에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오늘 선방하는 섹터와 그리고 종목 흐름을 잘 봐주셨습니다. 그럼 특징주는 뭘 가져갈까요? 네, 현대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목부터 산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게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특히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같이 진출해 있는 미국 시장에서 이 미국의 현대차와 기아가 생산량을 증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찾으셔야 되고, 특히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이 횡령 사건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고 2년 동안 나름대로 이 바닥을 다진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진산업과 그 부품 회사인 아진전자부품 이런 회사들은 미국 조지아주에 아진 USA라는 현지 공장을 짓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좋아지면 아진산업과 아진전자부품 같은 이런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시장에서 편입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중요한 모멘텀 같습니다. 아진산업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요. 반도체 전략 궁금하시죠? 저희가 자세히 전략 전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코스피가 5,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투자 전략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수는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16일 코스피는 4,840선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4,0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연초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르며 상승 추세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단기 과열 부담도 함께 거론된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10거래일 이상 연속 상승 이후에도 조정은 대부분 단기에 그쳤고 이후 고점을 재차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주도주인 반도체를 축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가치주로 시선이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성장주와 가치주를 함께 담는 바벨 전략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5,000피를 앞둔 현 시점, 전면적인 리밸런싱보다는 포트폴리오 균형을 점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홍라이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 약 2조 원 규모를 처분한다. 상속세 납부 시점과 맞물렸다. 삼성 오너 일가는 2021년부터 5년에 걸쳐 약 12조 원의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왔고 오는 4월이 마지막 연부연납 기한이다. 이번 주식 처분은 사실상 마지막 상속세 재원 마련 성격이 짙다. 시점도 절묘하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연일 강세를 보이며 계약 당시보다 크게 올랐다. 주가가 높을수록 같은 수량을 팔아도 확보 가능한 현금은 늘어난다. 세금 납부와 대출 상환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구간이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매도가 아닌 처분 신탁 방식을 선택한 점도 눈에 띈다. 주식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 매각하는 구조다. 결국 이번 매각은 경영 이슈라기보다 상속세 일정과 주가 흐름이 맞물린 재무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그린란드를 명분으로 관세 압박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유럽이 무역 바주카포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럽 국가들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유럽연합 내부에서 통상 위협 대응 조치, 즉 ACI 발동론이 급부상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동맹에 대한 강압으로 규정하고 유럽 차원의 대응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CI는 무역은 물론 투자, 금융, 공공조달까지 제한할 수 있는 초강경 수단이다. 2013년 도입 이후 아직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EU 주요국들은 최대 930억 유로, 약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와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제한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면 충돌에 앞서 이번 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다. 오늘 반도체 전략 전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오늘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AI 칩 포고령에 이어서 상무장관이 메모리도 미국 와서 만들라 이렇게 좀 엄포를 넣으면서 셈법이 좀 복잡해진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메모리는 우리가 갑이잖아 이런 생각도 들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집에서 방송국 오는 사이에도 그거 물어보는 기자들의 많았죠. 많고 벌써 기사가 나온 것도 있던데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오면서 운전하면서 빠르게 다시 한번 알고 있는 거지 분석을 다시 해봤고요. 네. 일단 한국이 관심사니까 한국의 반도체 수출 가운데서 미국으로 가는 비중은 0.8%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이고 예. 그럼 결국에는 관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수출업자가 아니라. 그럼 미국이 반도체를 어디에서 많이 수입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미국이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의외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근데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공장이 반도체 기업이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는 인텔과 마이크론과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미국 기업들의 패키지 공장이 말레이시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자기 제품 미국으로 가져오는 물량인 거죠. 다시 말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반도체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느냐? 인텔과 마이크론이 내는 겁니다. 결국 미국 기업이 내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대만인데요. 대만은 기본적으로 TSMC겠죠. 네네. 그럼 TSMC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사오는 건데 결국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내야 될 세금을 과연 TSMC 니네가 대신 내라라고 할 수 있는 큰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뢰 입장이고 예. 당연히 TSMC한테 부과 못합니다. 네. 결국은 본인들이 내야 되죠. 예.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에 대한 세금은 미국 기업들이 내는 거고요.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에 내는
국가 내에서의 자금의 순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보면은 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 이렇게 됐는데 사실 TSMC의 관세를 제대로 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한결 좀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 우리가 대만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물량이 적기 때문에 대만보다 일단 영향이 적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TSMC가 그에 대응해가지고 공장을 좀 더 짓겠다라고 했던 건 저는 다분히 립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한 정보를 돕기 위한 뉘앙스이지 결국에 계획만 세워놓고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맞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은 뭐 정치, 외교 이런 부분이 경제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숨은 메시지에 대해서 잘 분석해 주셔서 예, 일단 안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에서 별 영향 안 받는 게 그러니까요. 보이잖아요. 예. 똑똑한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예, 그 홍라이 그 관장의 2조 매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또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있고,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들어 올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뭐 신흥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경력이 많은 애널리스트였는데 지금이라도 메모리 기업에 베팅하세요 이렇게 또 인터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올해 메모리 반도체 강세에 대한 근거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사실 같습니다. 주식을 전문으로 분석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당분간은 조금 더 오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베팅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근데 저게 빠졌어요. 어느 기관 투자자에게 한정된 얘기인지 제가 볼 때는 저는 단기 투자자한테만 해당하는 얘기 같거든요. 네.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내에 투자를 한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조언일 수가 있는데 네. 뭐 1년 혹은 그 이상 장기 투자자한테는 저거는 맞지 않는 예. 것. 왜냐하면 분명히 거품이 꺼질 거거든요. 올해 안에 시작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단기적인 투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 단기도 사실은 네. 저는 원래 그래도 상반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작년 연말에. 네, 근데 네. 최근에 오히려 증권가 분들 만나면 좀 더 저보다도 우려 포인트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어디서 찾으신 조정이 빨리 올 것 같다는. 조정이. 예. 그 저는 음악이 3분기를 빨리 생각했었는데 올라서. 2분기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네. 1분기까지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고점 돌파하면 그다음에 조정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점 돌파 시점이 언제냐인데 연초에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게 사실 역설적이게도 더 빠르게 조정을 앞당기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파른 주가 상승 속도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예, 조금 조정에 대한 시간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논리적 근거. 그리고 이런 중요한 부분. 거는 예.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5천이라고 했을 때 투자자가 생각하는 5천과 증권사에서 생각하는 5천은 정의가 다릅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투자자가 생각하는 5천은 5천층이에요. 예. 5천에 도달하면 이제 평지죠. 예. 좀 쉬었다가 이제 5천 1층으로 올라가는 걸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증권사에서 말하는 5천은 고점입니다. 상단. 장중에 1초라도 5천을 찍으면 본인들이 예측이 맞은 거고요. 일단 고점이라는 얘기는 한 포인트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리막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똑같은 5천 혹은 6천이 나오더라도 투자자 생각하는 것과는 정의가 다르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미가 또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5천을 딱 찍고 내려오든 말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은 5천 이후에 지속 안착하는 거를 생각하는 우상향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 거를 그래서 내 수익률을 계속 갖고 가는 더 커지는 이런 걸 그래서 바라는데. 제가 단기에만 저게 유효한 아. 멘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의견이십니다. 여러분 잘 반영을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어떤 이거는 사실은 거냐면 둘 다 너무 좋은 회사고 올해 네. 역대급 실적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장점이 따로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장점은 그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근데 좋아지는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이미 높은 곳에 있던 하이닉스보다는 더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게 보일 네, 거잖아요. 네. 증가율 같은 것들이.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장점인데 단점은 밸류에이션이 이미 하이닉스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이미 사실 다 반영돼서 올라가 있다는 게 하나의 단점인 거고 네. 하이닉스는 현재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이미 실적이 높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지만 네.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상승 폭은 더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단점인데 반면에 밸류에이션은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아직 있다 보니 여력은 좀 더 있어 보이는. 네. 그 결국엔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그겁니다. 둘 다 좋은 기업이죠. 박사님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냐면 그 엔비디아가 HBM4 사양을 좀 높이는 걸 주문하면서 다시금 그 출발선에서 서게 됐다. 왜냐하면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TSMC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데 의존을 하고 있는 예, 거죠.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 반도체이다 보니까 그런 경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삼성전자가 사실은 한꺼번에 칩셋을 만들면 장점 분명히 있잖아요. 효율성이 높일 수도 있고 공정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한데 문제는 삼성전자 파운더리에서 만드는 로직 다이가 TSMC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성능이 좋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네. 거기다 삐걱해버리면 예. 오히려 안정적인 TSMC 제품을 쓰는 하이닉스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수율이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삼성전자 잘할 거냐 못할 거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사실 그건 뚜껑을 열어봐서 수율이 어디가 잘 나오냐를 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HBM4 상향, 그에 따른 베이스 다이 이런 부분, 로직 다이 이런 부분에 따른 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판도 이런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건 수율에서 수율이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AI 반도체 시대에 캐펙스 많이 따지잖아요. 설비 투자를 누가 더 많이 했는지, 그거에 따른 돈을 버는지 마는지 올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TSMC 지난주에도 많이 주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AI 실적 전망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올해가 될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TSMC는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별로 줄이거나 늘리지 않더라도 누가 망하든 누가 승리하든 상관없이 돈을 벌 그렇죠. 기업이라서 예. 일단 TSMC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다른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과 투자를 했던 빅테크 기업들은 좀 명암이 갈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네, 네. 올해까지는 사실은 다 묻어서 갈 수 있어요. 주가 네. 같은 것들인데 제가 볼 때 2027년부터는 분명히 제대로 된 실적을 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에는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차별화가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년이 되면 하드웨어 기업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쪽으로 일단은 주체가 이동이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 3년 동안 이미 서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했었고 이전에 과거 경험을 들어보면 한 3년 정도 투자가 사이클이 있어요. 3년 투자를 대규모 하고 나면 나머지 한 3년에서 5년은 약간 소강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 예. 시작이 내년부터라서 이제 2024부터 올해까지 3년간에 했던 만큼의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그만큼 할 거다라는 기대는 접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보면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는데 똑같아요. 올해까지 3년 동안 굉장히 20%대 성장하다 내년에 한 자리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모든 이제 수요가 하나의 사이클이 이제 지나가고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기업들도 올해만큼의 수익을 계속 낸다라는 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했는데 다 돈을 벌 거라는 것도 굉장히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분명히 빅테크 기업 가운데 돈은 썼지만 결국에는 회수하지 못하는 기업, 망하는 기업들이 누구일지 투자한 만큼 결국 매출이나 이익에서 퀀텀 점프하는 기업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기업이 누구일지를 지금부터 잘 분석하고 예측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 역시나 K자형 이런 부분 양극화 많이 될까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데 당연히 엔비디아처럼 땅까지 부지까지 확보한다고 하니까 그런 기업을 또 당해낼 재간이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은 성장률은 올해로서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예.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구글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이런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들 중에 돈을 누가 벌까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 오픈 AI는 일단 다 제끼더라고요. 그래요. 돈 벌 것 같지 않다. 지금도 적지 않은데 이거 외에 딱히 비즈니스 모델이 보이지도 않는다. 오라클, 아마존 너무 재무 상태도 안 좋아서 투자 네. 여력도 부족하고 네.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들이 결국에는 돈도 아직 있고 AI 아니더라도 캐시플로우가 충분히 나오는 회사이면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떠오르는 것들이 두 회사 정도가 있는데 어딘가요? 1등은 당연히 요즘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던 예. 구글이고요. 구글 그다음에 역시, 예. 요즘 그만큼 오르진 않았지만 여전히 돈도 있고 데이터도 있는 또 하나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두 회사 정도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작년 11월이었던가요? 이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이 되면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장본인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딱 두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보시고요. 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대요.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바라볼까요? 반도체 장비주는 기존에 제가 그 업종별로 사이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 칩 메이커와 반도체 장비 업체 가운데 사이클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보면은 반도체 그러니까 실적 기준입니다. 주가 기준이 아니고 반도체 칩 메이커의 실적에 1년 후행하면서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칩 메이커보다 장비 업체는 1년 뒤에 실적 피크가 온다는 거.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피크가 올해일 것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보면 장비 업체들의 실적 피크는 내년일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올해도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수주가 많이 늘 거거든요. 투자를 이제 공격적으로 다시 재개 시작했잖아요. 삼성전자 평균 P5 다시 재개를 했고 이런 요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용인 산단도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좋은데 내년에 올해보다 더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는 장비 업종 쪽에 이미 많은 분들이 사시기도 하셨지만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말고도 이제 장비주 쪽은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이런 건 하나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여전히 해가 여전히 쨍쨍. 후공정 쪽이 그래도 조금은 더 후공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해서.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투자에 대한 금액의 성장률 같은 것들이 전공정보다 후공정이 더 높더라고요. 네, 테스트하고 테스트하고 패키징하고 패키지 쪽. 맞습니다. 그쪽, 네. 반도체, 코스닥이 좀 그런 부분으로 살아났으면 코스닥에 하는 많이 바람. 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코스닥이 그다지 재미있는 수익률을 못 보고 있지만 이제 반도체주가 조금 주춤하게 되면 랠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바뀜, 순환매 원래 순환이 이쪽으로? 있거든요. 1년 정도 후행한 특성도 있고요. 오늘 그런 법칙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흐름으로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탑픽 어떤 걸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업에 대해서는 픽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 반도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칩 자체의 성능 개선의 한계를 다 느끼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칩셋의 성능은 패키지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두 가지가 유리기판하고 또 하나는 광 케이블을 이용한 신호 전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HBM과 관련된 뭐 TC 본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테스트, 프로브 카드 업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쪽 후공정. 후공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HBM 관련된 쪽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지만 유리기판이나 광 케이블과 관련된 쪽도 지금부터 먼저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누가 성공할지 아직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지켜보지만 뭔가 관심 있는 모니터 리스트 정도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다한 반도체는 여전히 좋은데 그래도 어디 시점 가면 또 한계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 유리기판, 광 케이블 이쪽 이런 부분으로 또 수익을 잘 나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냉각, 쿨링 시스템. 냉각, 액침 냉각 이런 쪽으로 그 부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반도체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산업의 지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포착하시는 분이라서 앞으로 자주 모시고 반도체 산업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BTS의 컴백입니다. 오늘은 공연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이 쓰는 돈이 또 소비를 만들고 그 흐름이 다시 주가로 이어지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혹시 스위프트 노믹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가 열리는 도시마다 호텔 예약이 꽉 차고 또 항공과 외식 소비가 가파르게 는다고 합니다. 이 투어로 만들어지는 경제 효과가 약 6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제 현상을 스위프트 노믹스라고 부릅니다. 연준의 지역경제 보고서의 콘서트가 언급될 정도였으니 공연 하나가 도시 소비를 얼마나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인데요.
이제 이 흐름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1월 14일 자정이었죠. BTS가 월드 투어 일정을 공식 발표했고 또 이어서 컴백 정보까지 공개됐습니다. BTS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에서 제목을 딴 정규 5집 아리랑을 오는 3월 20일에 발매하고요. 또 앨범 공개와 동시에 투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월드 투어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월드 투어는 4월 9일 고양 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79회 진행되는데요. K-팝 사상 최대 규모이고 또 공연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360도 무대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군 입대 전 마지막 투어가 12회였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이번 투어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실감이 되는데요. 이처럼 투어 규모가 커지면 수익 구조도 달라집니다. 빌보드는 BTS 컴백으로 콘서트와 MD, 라이선스, 음반과 스트리밍을 합쳐 10억 달러 이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해외 투어에서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객 수가 늘어날수록 매출 증가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또 티켓 가격에서도 힌트가 보입니다. 고양 공연 기준 가격은 20만 원에서 26만 원대인데요. 블랙핑크 콘서트와 비교하면 최고가는 비슷하지만 BTS는 전반적인 좌석 가격대가 더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 공연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회당 매출은 이전 투어보다 최소 30% 이상 늘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에 MD 매출까지 더해지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BTS 투어 일정이 나오자마자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온 것은 흥미롭게도 지역 경제였습니다. 바로 공연 일정이 공개되자 숙박 시장이 빠르게 반응했는데요. 동래구의 한 숙소는 평소 6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객실이 공연 기간에는 무려 76만 9천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기장군의 한 숙박업소는 평소에 9만 8천 원이던 요금을 40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올린 사례가 나왔습니다. 많게는 숙박 요금이 10배 이상 뛴 건데 아직 공연장 위치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부산 전반으로 요금 인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주식시장이 그냥 넘길 리는 없었겠죠. 이 중심에 있는 하이브 주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미국 법인 구조조정 비용과 신규 아티스트 데뷔 비용이 반영되며 실적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BTS 완전체 컴백이 가시화되면서 증권가의 시선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월드투어 공개 이후에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또 투어 실적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추면서 실적 가시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투어는 기존 예상보다 회차가 크게 늘었고 실적 반영도 올해 2분기부터 여러 분기에 걸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연 효과는 엔터 업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연 일정이 공개되자 주요 공연 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이동 기대가 살아났고요. 또 자연스럽게 숙박과 관광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연결되는 업종이 카지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카지노 업종 안에서도 파라다이스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객실 부족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매스 고객 중심으로 이제 실적을 방어했고요. 또 중국인 VIP 부진 역시 수요 자체보다는 객실 수용 능력의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얏트 호텔 리모델링 오픈 이후 객실 수용 능력이 늘어나면 외국인 수급 회복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BTS 컴백과 월드 투어를 중심으로 하이브의 실적 기대가 살아나고 또 공연 도시를 따라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소비가 늘고 그 소비가 숙박과 카지노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BTS 월드 투어, 그런데 소비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또 시장은 그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시면서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BTS 컴백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엑소의 컴백, 오늘 당일입니다. 오늘 6시에 정규 앨범 발매되는 이 소식과 연계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예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여러분들 미쳤습니다. 현대차. 이게 웬일이냐요, 이게 지금? 현대차 13% 급등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는데요. 이걸 뛰어넘습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차이가 엄청나게 났거든요. 지금 너무 빨리 오르는 바람에 HTS 시스템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현대차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치고 시총 3위에 갔는데 비중이 1.94로 되어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2.09거든요. 지금 2.09, LG에너지솔루션 2.10, 삼성바이오로직스 2.07. 지금 이 세 개를 다 제쳤는데도
너무 빨리 제쳐서 그런지 지금 HTS 시스템이 마비됐나 봅니다. 지금 비중이 조정이 안 됐어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숫자를 도대체 이 시스템도 감지 못할 정도의 속도라는 거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거 전차 군단의 부활 이거는 정말로 큰 거죠. 전차 군단의 부활 이것 때문에 5,000이라는 지수가 굉장히 어려워 보였던 게 너무 쉽게 보인다. 이 얘기를 들었던 것이고 자 오늘 조방원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자 현대차 기아가 결국에는 네카오에도 밀렸었고 이 조방원의 신진 세력에 비해서 굉장히 빛이 바래 보였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먼지를 닦고 깨끗이 딱 해보니까 보석이었던 게 딱 드러나 버리는 상황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같이 급등하고요. 오늘 원자력인 두산 에너빌리티만 살짝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3인방이 오늘 정말 날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설날 연휴 전에 5천 찍는 거 지금 거의 가시권에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50위 안으로 지금 넓혀보면은 현대차가 지금 13% 가까이 급등하기 때문에 저거를 따라갈 수는 없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한국항공우주가 50위 안에서 상승률 2위입니다. 현대차가 워낙 크레이지 모드라 그렇지 현대차 없었으면 한국항공우주가 최고 상승률이에요. 지금 47위에 한국항공우주 8.47%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가 사실 가장 늦게 뒤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전선, 현대로템 다 갈 때 계속 못 가서 답답했잖아요. 그래 그때 계속 순서 얘기 드렸죠. 육군, 해군, 공군, 육해공 우리가 불리는 그 순서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육해공 순서대로 가는 것은 당연히 그게 수순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순서대로 돌아오잖아요. 자, 지금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한국항공우주로 사명을 변경했죠. 카이가 익숙하긴 해요. 자, 1999년 설립되었고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 및 제작 업체입니다. 자, 고정익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전익은 돌아가는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그게 헬리콥터예요. 자, 고정익 부분에는 T-50, FA-50, KF-21 전투기, KT-1 훈련기, 그다음에 회전익 부분에는 KUH, LAH 계열 헬기 개발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보잉이나 에어버스 두 개죠. 미국의 보잉이나 프랑스 에어버스사의 대부분 다 공급하죠. 두 개가 민간 항공기를 다 만들잖아요. 기체 구조물을 공급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나아가서 우주 분야가 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크게 한 4덩어리가 있는 것이죠. 전투기로 지금 얘기되는 고정익, 그다음에 헬리콥터 부분 회전익, 그다음에 보잉이나 에어버스 민간 항공기의 기체 구조물 공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나아가서 우주 항공 부분이에요. 이게 4부분 있고 3분기 누적 매출액 12.2% 감소, 영업이익 3.2% 감소, 당기순이익 21.8% 감소했습니다. 전부 다 실적은 일단 감소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자, 폴란드 FA-50. 자, 지금 FA-50이라고 불리는 거. 지금 이 T-50이라는 건 훈련기가 있고 FA-50이랑 KF-21은 전투기인데 T-50도 이 공격 능력만 없다 뿐이지 고등 훈련기입니다.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전투 조종사들을 키우는 것이고 FA-50 경공격기, KF-21 이렇게 나가면 KF-21로 단계를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인 전투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기 뒤에 막 보라매라고 어쩌고 붙이고 하죠. 그게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고 자, 민항기 기체 구조물 생산 지연과 공급망 문제로 매출이 감소했군요. 그렇죠? 방산 부분은 잘 나갔는데 아까 전에 프랑스 에어버스랑 보잉사의 이 기체 구조물 공급 부분이 저희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공급망 문제도 있었고 매출이 감소해서 수익성이 제한적이다. 그다음에 KF-21 전투기 체계 개발 완료, LAH 소형 무장 헬기 양산으로 국내 항공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공군을 대표하는 한국항공우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군을 백업하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하나증권에서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지금 16만 9천 원이죠. 16만 9천 원이니까 21만 원이면 지금으로부터도 한 4만 원 이상 바라보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011년에서 2015년도 실적 상승률과 유사한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네요. 저때 카이의 주가가 좋았었죠. 그 뒤에 부침이 있다가 지금 다시 이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정도의 지금 상황을 보고 있네요. 저 4년 동안에 강한 흐름이 지금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맞은 사이클이 큰 틀에서 과거와 유사하다. 보니까 기체 부품의 고성장 가능성은 제한될 수 있겠지만 초중기에는 내수
KF-21 소형 무장 헬기 본격 인도, 중후반에는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향 수출 확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커뮤니티도 지금 굉장히 좋죠. 자, 돈 생기면 한 주씩 사면 된다. 자, 저분은 12만 500원 정도에 사셨는데요. 벌써 지금 오늘 주가가 16만 원, 17만 원대니까 주당 5만 원가량 이득을 벌써 보신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한 주씩 사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냥 아무리 비싸든 말든 생각날 때 사놓으면 무조건 쏜다. 고민할 시간에 매수 버튼을 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미 해군 훈련기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자기가 보는 이 지금 모멘텀을 써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우주는 효자야. 그쵸? 지금 방산 부분도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 방산 기업이 우주항공 쪽으로 또 테마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또 있는 거죠. 스페이스X 상장도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연도에 뭔가 우주항공 쪽에 굉장히 부각될 어떤 이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달나라도 4명 보내죠. 인간 4명을 태워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지금 보냅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죠.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새롭게 또 도전하는 것이죠. 나사에서 주관해서 그동안 나사가 놀았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자기가 스페이스X에서 대신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스페이스X가 결국 나사 없으면 못한다 했더니 우린 나사의 종속기관이 아니다. 뭐 그 정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떵떵거리고 있을 정도로 나사가 그동안 논 건 아니고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는 다시 달나라를 가고 화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의 이 모멘텀이 다시 불 가능성. 우리 생각해보면 로봇도 그렇지 않았어요? 로봇도 그냥 단순 테마였고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들, 뜬구름 잡는 얘기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느덧 가정용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무슨 전 가구가 뭐 쓰니 많이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순식간이거든요. 아른아른거리던 게 갑자기 보이는 게 순식간입니다. 우주항공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주항공이 그런 식으로 로봇처럼 진짜 실질적인 어떤 현실로 다가온다면은 방산주에게는 또 제2의 업그레이드 모멘텀이 되겠죠. 그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로봇 관련 주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알테오제는 코스피 이전을 발표한 게 오히려 저기가 됐나요? 오늘 4% 빠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이 조금 그쵸? 알테오젠이 부진하면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하지만 역시 거래소에 비해서 상승률이 뒤처지고 있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전하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분전하고 있고 현대무벡스 오늘 갖고 왔는데 12.76% 급등하고 있죠.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이런 기업들이 다 로봇주입니다. 지금 이 현대무벡스 아래도 하이젠 R&M, 휴림로봇, 고영, 클로봇 전부 다 로봇 관련주네요. 자, 지금 바이오주가 조금 부진한 가운데 로봇주가 엄청난 선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현대무벡스 보겠습니다. 원래는 물류 자동화 사업이 주력이었기 때문에 물류 자동화 모멘텀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그게 로봇 관련주로 옮겨 붙었어요. 이게 테마가. 자, 보면은 원래 이런 것들 했죠. 물류 프로세스 자동화 토스탈 솔루션에다가 승강장 안전문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뒤에 AGV 등 로봇과 AI 기술을 고도하여 고객 솔루션의 첨단화를 혁신한다. 이 부분으로 불이 옮겨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완전 로봇주가 됐습니다. 원익홀딩스랑 무벡스가 로봇이라는 이슈가 떨어져서 폭발했어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들다가 피지컬 AI에 붙어서 폭발한 것처럼 로봇하고 그렇게 똑같이 됐고요. 현대자동차도 사실 아틀라스라는 지금 로봇 때문에 저렇게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도 지금 그 어떤 낙수 효과가 여기 번진 겁니다. 로봇 쪽이. 3분기 매출액 28.8% 증가, 영업이익은 0.3%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6%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조금 감소했고 매출액은 많이 는 상태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 이게 결국에는 로봇이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스마트 공장이라면 로봇이 일하는 공장이 되겠죠. 아니면 인간하고 1+1으로 1+1으로 패키지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슈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다. 자, 많이 오른 이유를 여기다 써놨는데 로보틱스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뭐냐? 고객사 커스터마이징 기반 공급망 구축이다. 결국에는 우리 지금 그 반도체 칩에서도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GPU가 조금 범용으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이라든가 구글의 TPU 칩이 커스터마이징으로 딱 고객사가 원하는 그 맞춤형으로 조금 들어가면서 엔비디아의 GPU보다 여러 가지 능력은 다양한 면에선 떨어지지만 딱 맞춤형으로는 아주 적합해서 그 부분에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아주 조금 뭐 격차를 좁힐 어떤 경쟁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현대모백스가 해주는 거는 고객사별로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요게 지금 로보틱스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AGV가 아까 무인 운반차죠. 무인 운반차 알고리즘이 자체 개발 설계를 진행해서 소프트웨어도 있다는 거. 지금 클로봇이라는 업체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게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지금 이 무백스는 하드웨어, 그렇죠? 하드웨어도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두뇌도 자체 개발한 수직 계열을 완성한 기업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적용한 피킹 로봇이라고 합니다. 피킹 로봇이 비정형 물체를 인식해서 최적 집기 지점과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기존의 자동화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 피킹 로봇이 이 공장에서 활약을 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백스는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활약했던 푸드 앤 베버리지보다는 일단 처음부터 물류 자동화 개념으로 공장에서 활약을 하면서 그쪽에서 발판을 넓혀가고 있는 업체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푸드 앤 베버리지에서 활약하다가 공장 조선소로 같이 가는. 그래서 여기서 교집합이 생겼군요. 공장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10만 원까지 가는 그날, 10만 원까지 가는 그날까지. 까지를 2번 반복했네요. 그렇죠? 자, 무백이 하는데 저 어떤 여자아이가 망원경을 아래부터 위까지 해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10만 원까지 가는 그날까지 계속 뭐 지켜보겠다 이런 그 뜻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로봇주들 무섭다. 그렇죠? 로봇주들 지금 사실 현대차 지금 그냥 현대 로보틱스라고 이름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죠? 폭발한 그 어떤 계기가 CES 아니었습니까? CES 그 전에 주가와 CES 후의 주가는 정말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현대차가.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불이 붙어버린 거거든요. 그 이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인공으로 해서 오다가 현대차가 주인공이었던 제2의 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원익홀딩스나 현대모백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폭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2의 2차 전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2차 전지 때 뭐 그랬죠. LNF랑 뭐 에코프로비엠 미친 듯이 올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코스피 기업도 올랐고. 자, 무백스, 레스, 기릿 진짜 고점에 샀다 생각했는데 수익을 주네. 그쵸? 요즘에 정말 불타기 이거를 정말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죠. 지금은 안 오른 게 없고 그냥 여기서 엄청나게 오른 것 같은데 고점이다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지른 사람이 거기서 더 먹는. 그쵸? 지금은 사실 뭔가 조금 차분하고 조금 조심스러우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주가가 그냥 매일매일 오르니까요. 자, 그래서 무백스, 레스, 기릿 상태 이런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의 촌철살인 코멘트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힌트를 줬죠. 아까 앵커님 브리핑에서 엑소 말고 BTS 컴백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당일 오후 6시에 컴백하는 사람은 일단 엑소입니다. 방탄소년단은 3월 달에 나올 것이고요. 워너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세대 아이돌이라고 하거든요. H.O.T에서 넘어가는 그 엑소의 단계, H.O.T 슈퍼주니어에서 엑소로 넘어가는 SM의 계보거든요. 그 포문을 열었던 엑소, 그다음에 방탄소년단, 워너원까지 해서 액방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액방원 중에 첫 스타트를 깎는 오늘 카이, 한국항공우주 게시판에 누가 이렇게 올리셨어요. 자, 공개해 주십시오. 한국항공우주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옛날에 카이였기 때문에 오늘 엑소 컴백함, 카이 더 올라라.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죠. 뭐 무슨 한국항공우주가 카이의 음반을 파는 건 아니죠. 아까 보셨다시피 전투기랑 헬리콥터를 파는 업체인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카이였고 오늘 마침 엑소가 컴백하는데 카이가 굉장히 중심에 있는 멤버기 때문에 이름도 똑같고 컴백을 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응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린 것이고 당연히 요즘에 이렇게 응원하고 재미있는 유머를 해도 당연히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주가가 오르고 다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오늘 한번 응원하는 의미에서 쇼미더머니도 시작했겠다. 랩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엔 조방원, 음악 시장엔 액방원, 방원 풍년이구나.
코스피가 연초 랠리를 펼치면서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DB증권은 오늘 역사적으로 마디 지수를 앞두고 증시가 미끄러진 적은 없다는 흥미로운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 말처럼 코스피가 기세를 모아 5,000선을 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1%가량 강세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고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고요. 4,890포인트까지 장중에 넘어서면서 이제 5,000피를 정말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0.66%가량 상승하면서 960선 재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장 시작 직후만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세로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이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보시면요. 오늘은 1.05%가량 오르면서 71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보다 현대차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입니다. 로봇주의 강세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피를 4,890포인트 위까지 올려냈습니다.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시간 40억가량 순매도, 외국인은 장 초반 1,000억 원가량 팔다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90억가량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은 매도폭을 키우면서 1,0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매수폭을 키우면서 1,2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 매도폭을 키우면서 5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오늘 양시장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참 긍정적입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4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시작 직후 1원가량 오르면서 1,474원 부근에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470원 선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피지컬 AI 기업으로 도약함에 따라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현대차는 올 초 열린 CES 201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었죠. 외신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테크레이더는 아틀라스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중에 하나라고 보도했고요. 미국 AP통신은 아틀라스에 현대차 그룹이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 대신이라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경쟁에 박차를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유로뉴스는 아틀라스가 시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외신의 이러한 호평 속에 현대차 주가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총 3위에 등극, 엔비디아의 깐부 동맹이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2주 동안 44%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시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신고가 부근 지나갑니다. 12.47%가량 급등하면서 46만 4,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동반 강세인데 현대 모백스도 13%가량 오르면서 32,8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 주가도 함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2.73%가량 오름세 48만 9,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AI 확산에는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전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간 원전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온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AI와 반도체를 위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공개 예정인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논의 중인데요. 검토 대상은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로 전 정부 시절 수립된 제11차 전기본에 포함됐던 계획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을 대표적인 수혜 후보로 꼽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현재
국내 최대 원전 프로젝트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의 주관사로 참여 중입니다. 현대건설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10만 9,200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2%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 약보합으로 강보합으로 내려왔고요. 95,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오늘 장 초반 10%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약보합으로 전환이 되면서 4,47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2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16일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로모션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판매된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총 2,070만 대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판매 수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1,290만 대를 판매하며 전 세계 시장의 약 71%를 차지했고요. 유럽 역시 430만 대를 기록하며 3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북미 시장은 180만 대에 그치면서 4%가량 감소했는데요. 미국 내에서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가 지난해 9월 종료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중국 시장 확대, 자율주행 등의 기술 혁신 등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내년 올해 대비 15% 늘어난 2,39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코스피가 5천 돌파를 앞두고 있는 강세장 속 2차 전지주들은 미국의 보조금 폐지 등 이슈로 힘을 내지 못했었죠. 오늘도 LG 에너지솔루션은 약세고요. 0.58%가량 하락하면서 38만 8,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주가는 3% 넘게 오르면서 강세 탄력 붙고 있고요. 29만 8,000원 선 지나가면서 2차 전지주 안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쉬는 대신 피지컬 AI, 로봇이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코스피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 업종이 바뀌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전기차 확산은 계속될까요? 윤석전 경제평론가님 모셨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으로 저희가 전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계속 좌표들이 그래도 전기차 시장은 괜찮네 이걸 좀 방지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글로벌 네네. 그 배터리 시장의 중요한 분석 기관에서도 뭐 보고서를 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난 네. 시간에는 제가 NGO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엠버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민간 조사 업체죠, 시장 조사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에 특화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에 특화된. 로모션의 보고서를 갖다 토대로 해가지고 예. 전기차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것은 왜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를 갖다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결론부터 벌써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실 뭐 굉장한 캐집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그게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심지어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나왔고요. 일부 이제 정부, 가령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거기까지 나서 전기차 시장 둔화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한 2,070만 대 정도 팔렸으니까요. 이게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360만 대 이상 증가한 거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지만 YOY로 보게 되면은 이게 한 25% 전년 대비에 성장을 한 겁니다. 네.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시장에 대해서 왜 자꾸 캐즘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예. 그럼 이제 전기차 판매 둔화되나요? 이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건데.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그 캐즘이라는 말을 갖다 퍼뜨리고 있는 가령 뭐 언론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가 있는 네. 거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 3%에서 25% 성장이면은 사실은 초기 시장에서는 막 50%씩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50%보다는 성장률이 둔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히 전기차 시장이 둔화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수학적 현상이잖아요.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면은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가령 10대 시장에서 10대가 불어나오면 100% 성장을 하는 거지만 1000만 대 시장에서
뭐 한 50만 대가 늘었다. 그러면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성장률 둔화하는 건 필수 불가결한 거고요. 특히 두 번째 요인 중에서 사실 테슬라의 부진을 들 수가 있어요. 테슬라라는 거는 글로벌 어떻게 보게 되면 전기차 시장을 갖다가 리드하는 회사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에 유독 테슬라가 좀 부진했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근데 테슬라의 부진이 눈에 보이니까 아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착시 효과를 불러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테슬라는 부진한 대신 사실은 다른 업체들, 다른 OEM들은 그 전기차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됐다. 네. 가령 뭐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의 이제 OEM들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많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 이게 좀 또 뭐라고 할까 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들 눈에는 어떤 캐즘의 어떤 착시 효과를 불러오는 것 같아요. 유럽은 32% 성장했고요. 중국이 22% 성장했고 기타 지역 저번 시간에 말했더니 신흥 시장은 48% 성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역으로 이 유일하게 역성장한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10월 달까지만 해도 4% 성장을 했었는데 4분기 이후에 보조금이 딱 끊기면서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캐즘에 대한 오해.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시장 자체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지만은 미국 시장을 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테슬라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여기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세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폭이 굉장히 넓죠. 세계는 글로벌 이야기는 굉장히 급합니다. 기후기 자체가. 중국도 급하죠. 근데 유럽연합은 이게 24년도까지 가거든요. 23년 말부터 해가지고 24년까지 약간 좀 역성장이 됐어요. 누웠네요. 예, 미국은 24년까지는 성장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유럽연합 꼴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이거 보는 것처럼 사실은 전기차는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2017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현재도 25%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사실은 내연기관차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전기차 확산세가 뭐 더뎌지고 있다, 전기차는 끝났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비자 인식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기업과 정부의 전도화 정책을 갖다가 후퇴시키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그것도 선진국에서. 이런 점을 갖다가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뭐 수치 같은 경우에도 이면을 잘 파악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네. 자꾸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데이터 분석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 차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유일하게 네. 미국이 네네, 그렇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특히 이제 네. 북미 전기차 시장. 그래서 최근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봐도 전기차는 이제 미국 쪽의 우려감 이런 걸 되게 강하게 어필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확실히 보조금 영향이 있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미국의 전기 시장이 네. 그렇게 커질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대단했던 거지.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의 전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적은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작년에 유일하게 역성장을 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이유는 뭐겠죠? 그거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로에 대한 어떤 회기 전략, 네. 그다음에 보조금 중단의 영향이 가장 컸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네. 이게 미국에서 과연 계속될 거냐라는 건데 이게 유럽연합에서 23년, 24년에 일어났던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이 대체 왜 23년까지 잘 나가던 전기차 시장이 24년 동안에 기후기가 좀 아래로 역성장했죠? 네. 이 이유 자체가 뭘까? 그건 바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23년 말에 보조금을 중단해버렸어요. 그 여파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연합에서 제일 전기차가 많이 팔리던 나라가 독일이었는데 독일에서 역성장을 하니까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역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EU 국가들은 성장을 했었거든요. 24년도에도. 근데 거기도 이제 독일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역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잘 보조금 정책을 잘해가지고 전기차 성장이 가속화됐는데 3분기까지. 근데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말에 그걸 보조금을 종료하면서 4분기 때문에 사실은 역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갈 거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연합에서 이런 역상장은 1년밖에 지속이 안 됐어요. 올해 어떻게 됐어요? 25년에. 유럽 판매량 YOY로 자그마치 33%나 증가했습니다. 독일. 이게 독일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부터 다시 보조금을 지급 재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1월 1일부터. 독일이. 예. 그러니까 이게 올해부터 지급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29년까지 계속해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지했던 보조금 정책을 독일이 다시 올 1월 1일부터 다시 보조금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상은 그거예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고 차종은 45,0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중가의 그러니까 볼륨급 차량에 대해서 중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에? 작년에 그러니까 33% 성장했으면 독일이 제일 큰 시장이 보조금을 재개하겠다고 그러고 독일이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이런 데 다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똑같습니다. 가령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미국의 이런 보조금 정책 중단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은 23년도, 24년도에 바로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발생했던 일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자연스럽게 미국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인해서요. 사실은 지난해 4분기에도 그 역성장을 했잖아요, 전기차가. 근데 유일하게 그 플러스로 돌아서서 굉장히 잘 팔린 전기차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전기차들이냐? 바로 프리미엄급 전기차들이 잘 팔렸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비싼 거. 네, 비싼 차들이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차지 뭐 에스컬레이터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캐딜락 에스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211%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많이 샀네. 그러니까 8만 달러 이상 고급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억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1억 이상이 훨씬 호가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잘 팔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전동화 고급 모델이 나오고 성능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 돈 가치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전기차로 바꿀 어떤 충분한 어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수요 시장은 좀 탄탄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캘리포니아가 보조금 재개를 갖다가 이제 시동을 걸었어요. 게빈 뉴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 화석연료 회기 방침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보조금을 중단시키면 캘리포니아가 다시 되살리겠다고 공약을 했었잖아요. 바로 예산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예산안은 이제 한 5월, 6월 정도 되면은 주의회에서 승인 과정을 거쳐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의 위상을 갖다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한 주에서만 팔리는 전기차가 미국 전체의 30%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주가 사실 보조금 정책을 재개하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주를 갖다가 따르는 일종의 블루 스테이트, 그러니까 민주당 우세 지역들, 그 지역이 한 12개 주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조금이 재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올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의 EV 시장이 급속히 어떤 둔화,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를 갖다가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올해부터 로보택시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가령 뭐 테슬라의 사이버캡이라든지 현대차 모셔널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올해부터 이제 점점 늘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EV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웨이모에도 아이오닉 5 들어가죠. 모셔널에 아이오닉 5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 자체가 개화되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의외로 둔화폭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올해 미국에서 전기차 신차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조금이 중단됐는데도 32종의 신차가 발표가 됩니다.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그거는 미국의 기존 OEM들에서 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전기차를 안 내던 벤츠, 일본의 혼다,
현대차도 내종은 내요. 벤츠의 전기차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혼다도 뭐 미국 시장에 잘 팔리는 그 차종 아니에요? 브랜드잖아요. 거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차들이 쏟아져 나오면 여기는 또 중저가 전기차들이 좀 포진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어떤 중저가의 어떤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고급 차량들이 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과연 전기차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급속히 둔화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거 전기차 기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짜 위기는 사실상 내연 기관차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덜 팔리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내연기관차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2017년이 정점이었어요. 그 이후에 벌써 한 25% 정도 감소했거든요. 저기 보시면 맨 아래 회상 막대가 네네. 그 내연기관차의 그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만 해도 거의 이게 80% 비중이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줄었습니까? 뭐 40%? 뭐 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게 30년이고요. 지금 25년이니까 거의 25% 정도 감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령 뭐 포드라든지 가령 뭐 GM이라든지 일부 유럽의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전기차의 어떤 전환을 갖다가 약간 좀 멈칫멈칫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OEM들은 그 시대가 오래 갔으면 하고 바라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캐파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내연기관차에는 추가적으로 투입될 자금이 없으니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시대를 갖다 오래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 로비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거기에 넘어가서 사실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일부 후퇴시키는 전략들 그러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과거로의 어떤 역진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내연기관차의 어떤 시대 그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서방 일부 어떤 자동차 OEM사들의 어떤 과거로의 어떤 역진은 결국은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를 넘어서 거기서 더 전진해서 피지컬 AI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피지컬 AI는 뭐예요? 완전히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빈 공간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중국차가 메우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해가지고 세계의 가장 강력한 어떤 자동차 수출국 위치를 갖다가 견고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령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차의 위상이 뭐가 있었어요? 세계로 수출한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불과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어쨌든 기존의 그 역사가 한 100년 이상 되는 그러니까 뭐 GM, 포드, 폭스바겐, 벤츠, BMW를 갖다가 제치고 세계 수출에서 거의 1등 국가로 올라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게 원인이 뭐냐? 결국은 그 전기차 전환이 당위라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대비들을 갖다가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렴한 최첨단 전기차 개발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가성비가 좋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좋은 품질이 아직은 뭐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그다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기존의 OEM들이 주목하지 않던 일종의 신흥국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나가면서 자신들의 뭐 어떤 포지션, 위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잡아나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위상 자체를 갖다가 확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서구의 유명한 OEM들이 일보 후퇴, 일보 유퇴를 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도대체 이 바뀐 시장에서 뭘로 살아남을까요? 우리들이 그 진화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진리 아니겠습니까? 네. 변화되는 환경 혹은 앞으로 변화될 환경에 누가 빨리 적응하느냐에 의해서 앞으로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위상 자체가 결정되는 건데 이런 어떤 서구 일부 기업의 이런 어떤 후퇴 전략 아니면 정부의 후퇴 전략이 글쎄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미래 경쟁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걸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어떤 타이밍이 아닌가 올해는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주제를 갖다가 선택해봤습니다. 예. 전기차 차종도 올해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 최근 이게 전기차의 신모델을 보면 또 세련되고 화려해서 예.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는 애는 오히려 내연기관차고 전기차는 뜨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렇게. 예.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일방적으로 뭐 전기차 시대는 갔다 이런 거는 전혀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차는 계속해서 확산하고 성장 중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결론 전기차 확산은 계속된다. 네네네. 윤석전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를 날씨로 전해드리는 마켓에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반도체주가 쉬어가면서 그 수급이 로봇 쪽으로 쏠렸는데요. 오늘 로봇주 안에서도 신고가가 대거 등장하며 오늘은 단연 로봇주의 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현대차가 AI 로봇 모멘텀을 안고 12%대 급등을 보이며 시가총액 3위에 등극을 했는데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 이렇게 구름이 낀 상태로 시작을 했지만 장이 진행될수록 구름이 개고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미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이 7%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관세를 최대 100%까지 매기겠다 이러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고 시작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오늘 약세로 시작을 했지만 장이 진행될수록 오늘 상승을 보이며 오늘 투톱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은 로봇주가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최근 글로벌 로봇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주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투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오늘은 뉴로메카가 상한가, 이외에도 휴림 로봇 그리고 유진 로봇 같은 로봇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섹터가 원전입니다. 지난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에게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사실상 전액 부담하라는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슈 소화하면서 국내 원전주들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방산주 그리고 우주항공주도 쾌청한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주항공주부터 내용 살펴보시면요. 미국 나사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로 52년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로 보내는 역사적인 임무의 재착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임무에는 한국도 기술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관련주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 살펴보실 섹터가 또 방산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 의사를 밝힌 유럽 국가 8곳에 관세를 추가적으로 10% 매기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방산주도 이러한 이슈 소화하면서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히토류 관련주도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중국이 일본 히토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면서 오늘 국내 히토류 관련주가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별히 주목해 보셔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오늘 DS투자증권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바탕으로 올해도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157만 원으로 7.5%가량 상향 조정했고요. 오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나증권 리포트 소화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실적과 수주 모두 상대적인 우위에 점했다는 게 그 분석이었고요. 이어서 보실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증권에서 이번 BTS 월드 투어 효과로 올해 영업이익이 5,291억 원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도 4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현대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며 시총 3위로
정도로 올라섰는데 이 최근 발표한 아틀라스에 대한 해외 매체 호평이 잇따르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인데 오늘 장중에 20%대 급등을 보이며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로보주 전반적으로 강한 햇살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수주 기대감으로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로 넥스텍 27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맑은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VM,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 계약 소식을 지난주에 장을 마감할 때 전하면서 오늘까지도 그 상승 탄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1월 1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1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자,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